자, 이번에는 이자율의 상승을 기준으로 보려고요. 이자율 하락이야. 그럼 추후에 간단한 응용이 될 테니까. 편의상 저축자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Y1을 조금 우측에 잡았습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죠. 그치? 마이너스 1 플러스 R.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림이 정확하려면은 이자율이 얼마인지 몰라도 사실 1 플러스 R, 마이너스 이자율은 없어요. 은행에 맡겼을 때 돈이 줄어드는 건 없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없어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 우리 이자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데서 저기 중앙은행의 대출을 받잖아요. 그때 적용되는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입금해 두면은 이제 그때 적용되는 이자율 아니고 그때 이제 입금해 두면은 이자 수입이 붙거든요. 중앙은행이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해야 되거든. 거기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돼요. 이거 화폐 금융론이니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지금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그 1보다 커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릴 때 너무 가파르면 막 제가 키도 작은데 위에서 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조금 완만하게 편의상 그렸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뭐지? 마이너스 1 플러스 R 기울기. 이 사람은 여기에 무차별 곡선이 접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접혀 있는 자였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저축자죠. 현재는 이만큼 소비하려고 해요. 이자율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져야 되는데 절대 초기 부전점을 떠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 초기 부전점은 예산선이 아무리 기울기가 달라져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은 빌리거나 빌려줄 때만 적용되는데 Y1하고 Y2대로 C1과 C2를 결정한다면 이자율과 상관없이 이제 포인트가 찍히죠.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건 맞지만 여기 초기 부전점은 떠날 수가 없는 이런 예산선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미시에서는 좀 진행을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다. 그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다는데요. 현재의 효용을 유지하면서 바뀐 요 기울기만을 이제 고려하는 것이 바로 대체 효과입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현재 지금 이렇게 무차별 곡선 접하는 것 따라서 바뀐 대로 가면은 자, 2층까지 가는 느낌 들죠? 그죠? 거기까지 변화하는 C1의 감소. 이를 우리는 대체 효과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바뀐 예산선하고 평행하게 접하는 점을 찾는다면은 여기쯤 한번 잡겠다, 그지? 자, 이만큼 바뀐 충격을 보고 우리는 대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이제 현재 소비를 줄인다고 보는 것인데, 봐봐요. 내가 지금 소비를 하면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 뭘 포기해야 돼? 은행에 입금하면 이자 수입이 생기는데 그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은행 이자율이 만약에 10%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50만 원을 소비했으면은 5만 원만큼의 이자는 포기해야 돼요. 맞죠? 그죠? 따라서 현재 소비를 하는데 이제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내가 지금 쓰느라고 저기 미래에 조금 더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수입을 포기했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림으로만 봐도 충분하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비를 좀 포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은행이 더 입금하면 미래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거든. 그게 바로 대체 효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 예산선이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접하는 점이 뭐 어디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임의로 찍을 거예요. 여기라고 하자. 만약에 이곳이 실제 선택점이고 U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변화한 소비의 이 움직임을 보고 우리는 소득 효과에 의한 것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득 효과. 따라서 저축자는 대체 효과가 현재 소비를 줄여주고요. 미래 소비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효과는
현재 소비를 늘리고 미래 소비도 늘려준다고 합니다. 미시경제학이라면은 C2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거시경제학이라면은 C1만 물어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제가 얼마나 소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미래에 얼마나 소비했는지는 나중에 또 새로운 변수들이 닥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소비이론의 소비는 미래 소비가 아니고 현재 소비인데 이걸 미시로 낼 때는 C2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자율 상승 시 미래 소비는 증가한다 하면 옳은 문장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자, 이자율이 상승할 때 저축자 기준 현재 소비는 늘어난다 하면은 틀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변화 방향이 반대입니다. 현재 소비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소비는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축자를 전제할 때 이자율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재 소비는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대체 효과가 더 크다면은 제가 칠판에 지금 그려둔 것처럼 아마도 소비가 줄어들 수 있겠다. 소득 효과가 더 크다면은 칠판에 그린 것과 달리 뭐 예를 들어서 접하는 점이 막 오른쪽에 가서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축자예요. 저축자. 저축자는 현재 소비가 변화할 때 아니 이자율이 변화할 때 현재 소비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자, 그렇다면 차입자는 또 어떨 것인가? 차입자. 이제 이건 지워도 되지? 차입자. 자, 차입자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입자도 C1, C2 평면에서 예산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엔 차입자를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Y1과 Y2 좌표를 여기 찍을 거예요. 여기 초기 부전점. 기존의 예산선이 뭐 이런 느낌이다라고 가정하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입니다. 자, 여기서 무차별 곡선이 어디에 접하는지를 찾아봤더니 오른쪽에 접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접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하고 이동하는 형태. U0 이 점이 이제 초기점이다라고 가정합니다. 얼마나 차입했는지는 뭐 바로 확인 가능하죠. 여기서 이 차이만큼을 돈을 빌려와야 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이제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했어요. 이자율이 상승하는 충격이 생긴다면 이 친구도 초기 부전점을 바꿀 수는 없어요. 초기 부존점, 부존, 움직이지 않는 거야. 보유하고 있는 요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예산선에서 절대 떠날 수 없는 점, 이 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기 부존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산선이 가팔라지면서 뭐 관통합니다. 관통하면서 이렇게 가팔라지면서 여기를 관통하고 쭉 뻗는 형태로 변화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요거 뭐 어려운 거 아직 없지? 근데 이 경우도 우리는 그 차입자의 경우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눠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효용을 불변으로 놔두는 데까지 찾는 작업을 우리는 대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여기 접하는 좌표 있죠? 그 전까지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여기쯤인 것 같습니다. 여기쯤 뭐 이 기울기로 접한다 하면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럼 여기가 실제로 선택을 해본 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쪼개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소비가 감소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대체 효과로 부르기로 했죠. 대체 효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자, 대체 효과만을 고려를 해봤더니 대체 효과는 현재 소비를 줄이고요.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이제 늘리는 똑같이 저축자와 똑같이 변화가 발생하는 게 목격이 됩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소득은 또 줄어든 효과 같아요. 기울기가 안 바뀌고 안쪽으로 실제로 예산선이 떨어져 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소비하고 미래 소비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 현재 소비가 너무 중요해서 미래 소비에 관심 안 가질지도 몰라.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지금도 소비를 해야 되고 미래에도 소비를 해야죠. 그지? 지금도 소비하고 미래에도 소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소득이 감소할 때 C1하고 C2가 둘 다 정상제라는 표현을 쓰면 될까? 예, 정상제. 소득이 증가하면 둘 다 올라가고 소득이 감소하면 둘 다 줄어들어야 된다고. 따라서 최종적인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은 그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을 찾아봤더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U1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변화한 충격을 우리가 이렇게 또 끌고 내려와서 요게 바로 소득 효과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치? 따라서 소득 효과는 C1을 낮추는 동시에 C2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C1도 낮추고 C2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떨어지는 충격이 생깁니다. 둘 다 떨어지는 충격이 생기는데 보시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라고. 이거. 물론 C2는 몰라요. C2를 미시경제학이었다면 물어볼 수 있어요? 알 수 없다. 그런데 C1은 알겠어요. 자, C1은 반드시 감소한다. 이런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축자의 경우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할 때 현재 소비가 늘지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입자의 경우는 현재 소비가 반드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